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겁니다. 어쩌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중에 영상을 끄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998년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23이었습니다. 23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군대를 전역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나이 아닙니까?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의 23은 달랐습니다. 제 23은 아버지가 떠나고 외할아버지가 굶어 죽고 외할머니가 굶어 죽고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나이였습니다. 제 23은 가족의 시신을 직접 묻고 배고파서 울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이 죽어 있는 그런 삶을, 하루에 풀죽 한 그릇으로 버티는 그런 삶을, 내일이 두려운 그런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998년 북한에서, 그리고 결국 저는 이 땅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나 자신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태어났는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998년 5월 15일,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광대뼈는 얼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서 마치 해골에 가죽만 씌운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은 뼈만 남았고 손등에는 핏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니 북한 전역이 그랬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대기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어른들도 죽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나가면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죽어 있는 걸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배가 나온 겁니다. 영양실조의 증상이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 북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식량을 구하러 가야겠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이 몰래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식량을 구해오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불법인데 하물며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건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 끌려가면 죽는 겁니다. 고문당하고 굶고 강제 노동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어떡하려고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철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뭐라도 구해와야 너희 엄마라도 소연이라도 살릴 수 있다. 소연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대로는 정말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낭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배낭에는 마른 풀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풀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풀로 만든 떡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 산에서 풀을 뜯어다가 옥수수가루 조금 섞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세요. 가서 몸 조심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도 일어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와요. 배고파요, 아빠. 15살 소연이는 이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연아. 아빠가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배낭을 메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힘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골목 끝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뒤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라도 더 말했을 텐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신발 수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마당 한켠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굶어 죽어가는데 신발 수리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손님이 오면 돈 대신 옥수수 몇 알이나 감자 한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로 풀죽을 끓였습니다. 물에 옥수수 몇 알 넣고 풀을 넣고 끓이면 그게 우리의 식사였습니다. 한 그릇을 네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소연이, 그리고 저.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나면 배는 더 고팠습니다. 죽이 위장을 자극하니까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배고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위가 비어 있으니 위산이 위벽을 자극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소연이는 밤마다 배 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오빠 뭐 먹을 거 없어? 조금만 참아, 소연아. 내일 아침에 엄마가 죽 끓여줄 거야. 지금 배고픈데. 지금 먹고 싶어? 15살 소연이가 배고파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3이었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해 주는데 배급이 끊기면서 공장도 멈췄고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탄광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도 수리할 부품이 없었고 전기가 끊겨서 작동도 안 했습니다. 저는 가끔 탄광에 나가서 석탄을 팠지만 임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탄 몇 덩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석탄으로 집에 불을 떼서 난방을 했고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석탄을 가져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탄광은 집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버스가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탄광까지 걸어가서 석탄을 주워 담고 다시 1시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탄을 가득 담으면 20kg은 좋게 됐습니다. 그걸 등에 메고 1시간을 걷는 겁니다. 굶주린 몸으로. 처음에는 제가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다, 철수야. 엄마도 가야지. 석탄이 더 필요하다. 엄마, 너무 무거워요. 엄마 힘으로 어떻게 해요? 괜찮다.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석탄을 주워 담는 걸 도왔습니다. 탄광에 가보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석탄을 주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석탄 무더기를 호미로 파헤치며 쓸만한 석탄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탄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머니는 석탄을 가득 담은 배낭을 등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배낭을 내려놓고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보니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배낭끈에 쓸려서 상처가 난 겁니다. 엄마, 어깨가 이게 뭐예요? 괜찮다, 철수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괜찮은 게 어딨어요. 약이라도 발라야죠. 약이 어디 있니? 그냥 놔두면 낫는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데 저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건가? 23 청년이, 가장이 어머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문 앞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언제 오시나?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철수야, 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중국에서 돈 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소식이 없는 거니? 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저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국경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원래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농사일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외할아버지도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라가셨습니다.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자주 알아누우셨습니다.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제가 풀죽 한 그릇을 떠다 드리면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너희가 먹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할아버지도 드셔야죠. 나는 늙은이라 조금만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어야 힘이 나지. 외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본인 몫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할아버지는 더 빨리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진지 드셔야죠.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다가가 외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영감? 외할아버지는 가까스로 입을 여셨습니다. 배고프다. 뭐 좀 먹고 싶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옥수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에 옥수수 몇 알만 넣어 끓였습니다. 그걸 외할아버지께 떠드렸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외할아버지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못하고 그냥 입에 물고 계셨습니다. 삼킬 힘도 없으신 겁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가 울먹이며 외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영감, 영감, 눈 떠요. 영감. 외할머니의 비명소리에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외할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소연이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외할아버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김동무가 결국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하지만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했으니까요. 매일 누군가 죽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할아버지를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국가에서 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관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부족했고 관을 만들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던 낡은 널판지를 모아서 임시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판자 몇 개를 못으로 박아서 만든 허술한 관이었습니다. 틈새로 바람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그 관에 넣었습니다. 관이 너무 작아서 외할아버지의 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구부려야 겨우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굶어 죽고 제대로 된 관 하나 없이 묻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우리를 소달구지에 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무덤을 팠습니다. 땅이 얼어서 파기 힘들었지만 이웃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팠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그 무덤에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배고프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3 청년이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먹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드셔야죠. 기운 차리셔야 해요. 기운을 차려서 뭐하니? 영감도 갔는데.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외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영감, 영감. 그 소리를 들으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가 힘내야 한다.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잖니. 엄마가 너희를 지켜야 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신발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탄광에 가서 석탄을 날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철수야. 석탄이 더 필요해. 엄마도 가야지. 엄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감기인 것 같구나.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기침과 함께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해요. 돈이 어디 있니? 괜찮다. 이게 괜찮은 게 어딨어요? 병원 가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북한의 병원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부족했고 약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등을 두드려보고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늑막염입니다. 늑막염이요? 네. 늑막에 물이 찼어요.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20kg짜리 석탄을 지고 다니니 몸이 상한 겁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약이 필요한데 지금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다고요? 네. 중국에서 약을 구해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요. 일단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약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철수야. 엄마 쉬면 나을 거야. 엄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쉴 수 없다는 걸. 쉬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 얘기는 할머니한테 하지 마라. 걱정하실까봐. 엄마, 그래도. 괜찮다. 엄마가 조심할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신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철수야, 일 안 하면 우리 굶어 죽는다. 그래도 몸이 이런데. 괜찮다.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망치를 들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어머니가 병든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인민을 위한다는 나라입니까? 저는 북한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1998년 8월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죽을 떠드려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철수야,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감이 보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애미야,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너희나 먹어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내셔야 저도 힘이 나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낮 외할머니가 방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으윽.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철수야. 네, 할머니. 너희 엄마. 잘 보살펴라.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이제 할머니는 가야겠다. 할머니.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감, 영감이 부르는구나. 이제 가야겠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 떠요. 저는 외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외할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이어 외할머니마저 잃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영감도 갔는데 이렇게 빨리 따라가시다니. 불쌍한 것들. 이제 어쩌려고. 우리는 또다시 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 널판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 앞에 있던 낡은 나무 창고를 해체해서 그 나무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관은 너무 낡아서 손으로 만지면 부슬부슬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니를 관에 넣고 소달구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묻힌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무덤 옆에 외할머니 무덤을 팠습니다. 외할머니를 그곳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계세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소연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철수랑 소연이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힘내야겠다. 이제 우리만 남았잖니. 엄마, 엄마가 너희를 지켜야 해.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마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피를 토했습니다. 콜록, 콜록. 으윽. 어머니가 기침을 하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피를 토했어요. 괜찮다, 철수야. 조금만 쉬면. 이게 괜찮은 게 어딨어요. 병원 가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입원이요? 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도 약이 없고 침대도 부족합니다. 집에서 최대한 쉬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요? 어떻게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23 청년이 길거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울지 마라. 엄마 괜찮아.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엄마가 힘낼게. 너희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버텨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몇 모금 마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소연이는 어디 있니? 학교 갔어요. 그래.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엄마. 사실 소연이는 학교를 거의 못 다녔습니다. 배고파서 기운이 없었고 학교에 가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굶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 미음이라도 쏘어드릴게요. 괜찮다. 엄마는 먹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옥수수 몇 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묽은 죽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갈 떠먹고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목이 아파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철수야. 네, 엄마. 엄마가 만약이 안 되면.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철수야, 들어라. 어머니는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를 부탁한다. 내가 잘 돌봐줘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1998년 8월 25일. 그날 아침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잠깐 졸았다가 깨어보니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손을 대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23 청년이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엄마, 눈 떠요. 제발, 엄마.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 소연이도 어머니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우리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무가.
결국 불쌍한 것들, 부모도 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외할아버지가 굶어 죽고, 외할머니가 굶어 죽고, 이제 어머니마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관을 구해야 했지만 집에는 더 이상 쓸만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니던 탄광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장장 동무,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직장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일하던 곳인데. 알았다. 한번 가보자. 직장장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자를 모아서 만들어주지. 조금만 기다려라. 몇 시간 후 직장 노동자들이 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허술한 관이었습니다. 틈새가 많았고 못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그 관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소달구지에 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외할머니 무덤 옆에 무덤을 팠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 넣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계세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연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23 청년과 15살 소녀.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이 땅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탄광 노동자 합숙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합숙은 탄광 노동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물탄 옥수수밥, 점심에는 풀죽, 저녁에는 감자 삶은 것. 그것도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 그릇을 받아도 몇 숟가락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합숙으로 가서 밥을 받아왔습니다. 동무, 오늘 배급 좀 주시오. 철수 동무. 여기 있네. 합숙 관리인이 옥수수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늘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먹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다시 고파졌습니다. 소연이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오빠 배고파? 조금만 참아, 소연아. 저녁 되면 또 먹을 수 있어. 배가 너무 아파. 소연이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오빠가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구할 게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보면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빵, 사탕, 옥수수, 감자. 하지만 우리는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와 함께 장마당에 갔습니다. 소연이는 빵을 파는 아줌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침을 삼키며 빵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 빵 먹고 싶어? 소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빵 하나만 주세요. 제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요. 돈 있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갚을게요. 돈 없으면 가. 외상 안 해. 제발요, 아줌마. 제 동생 좀 봐주세요. 먹을 게 없어서. 가라니까. 여기 너희 줄 거 없어. 아줌마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동생 하나 먹이지 못해서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너희 집을 비워야 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국가 소유다. 너희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할 때 배정받은 집이야. 이제 너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 반납해야 해. 안 됩니다. 이 집을 내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군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일주일 안에 비워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긴다고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다고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옆집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 있니?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전보를 쳐봐라. 전보요? 그래, 우체국에 가면 전보를 칠 수 있어. 거기에 상황을 적어서 보내면 할아버지가 보실 거야.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할머니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어머니 사망, 집 빼앗김,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우리의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람이 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할머니가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 온다는 거야? 곧 오실 거예요. 제발 조금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동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달만 더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1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달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보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쳤습니다. 3번째 전보를 치고 나서 1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 집 때문에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텅 빈 집, 먹을 것 하나 없는 집, 전보에 내 엄마가 사망했다고 했는데 정말이냐? 네, 할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굶어 죽은 것, 외할머니가 굶어 죽은 것,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 할머니는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할머니는 장판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무덤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습니다. 애미야, 어째 이렇게 빨리 가는 거냐? 이 불쌍한 아이들은 어떡하고?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우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얘들을 데려갈게.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할머니는 무덤에 절을 올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너희들 여기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할머니, 며칠 있다가 떠나자. 우리는 할머니의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것이. 며칠 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 방에서 어머니가 신발을 수리했습니다. 저 침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철수야, 가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번 더 어머니 무덤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갑니다. 할머니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요. 저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 소연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평안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고 낡았지만 우리가 살던 곳보다는 나았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편히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둘이 추가되니 할머니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할머니도 너희를 계속 먹여 살릴 수가 없구나.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뭐든 하겠습니다. 할머니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저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은 옥수수 한 줌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이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새로 온 사람들 있다며? 네, 제 손자들입니다. 신분증 내봐라.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왔네? 여행증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불법이잖아. 당장 돌아가야지. 제발요, 동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일주일 안에 돌아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아버지가 갔던 그곳. 사람들이 몰래 넘어간다는 그곳. 만약 중국으로 가면 어쩌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소연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자. 살기 위해 자유를 찾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1998년 저는 23세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집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제 가족도 그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북할 것인가? 2부에서는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살아남고 결국 한국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2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탈북했을까요? 두만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2부에 있습니다. 반드시 2부를 시청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건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건 제 인생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